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보건당국은 100일이란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선을 그으면서도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기관리 최전선에서 방역 시스템을 이끌어온 당국자들의 역할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 1월 20일 첫 정례 브리핑을 시작으로 매일 같은 시각 국민들에게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준 정은경 본부장은 날이 갈수록 해숙해진 모습을 보였지만 1시간보다는 더 잔다면서 누구보다 강인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정 본부장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관료주의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깬 수많은 당국자들에게 오늘은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이러스는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란 정 본부장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위험 국가에서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아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해봤으면 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 싸워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지만 김 전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 공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코로나19 100일을 맞아서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방역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안정기에 이르렀다고 평가는 일단 했죠. 네,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국가적 위기 상황을 거쳐 안정적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조로 공을 돌리면서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태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의 방역 과정과 성과를 수치를 곁들여서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간은 안정적으로 상황이 관리되는 데 보였으나 2월 18일 대구에서 이른바 31번 환자가 나오고 또 신천지 대구교회, 청도 대남병원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813명, 또 격리 치료 중 환자가 7,470명까지 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1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654명까지 줄었습니다. 이
윤태호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검사 조치로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통해 환자를 최대한 빨리 발견해 철저하게 치료 격리함으로써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게 방역 당국의 인식인 것 같은데 다가오는 황금 연휴 기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내비쳤어요. 네, 석가탄신일인 30일부터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를 이 코로나19 방역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달라고 방역 당국이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은 연휴를 앞두고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역과 관련해 이번 긴 연휴가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다면 기본적으로 여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하고 여행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차를 이용하거나 되도록 혼잡한 여행지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그 자정 기준 14명을 기록했고요. 해외 유입 환자 증가로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소폭 늘었지만 어쨌든 10명 안팎 선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만 752명이 됐고요. 신규 환자 14명 중에 무려 12명이 해외 유입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3명 과정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그러니까 해외 유입 사례를 포함해서 서울 4명, 경기 3명, 대구 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오늘 자정 기준 총 244명입니다. 국내에서 순수하게 발생한 환자는 2명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참 다행스러운 숫자다 이렇게 그 생각이 2명은 드는데요. 인천과 경북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네.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25일이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시에서 주재한 특별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19 확진자 접촉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을 해서 이것도 대통령한테도 감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왔는데 당시 경제부시장이 접촉한 확진자가 그의 비서였잖아요. 네. 근데 그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요? 네, 그런 걸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예. 대구시에서는 뒤늦게 받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이 공무원이 들어 있었다면서 해당 직원도 피해자인 것 같고 친구를 따라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육생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경위서를 받았고 그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만약에 신천지 신도하고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는 알고는 있었을 텐데 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명단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신천지 신도하고 접촉했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 신도건 신천지 신도와 접촉을 했건 간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뭐 격리 등 방역상 필요한 조치는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어쨌든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데 이분이 신천지라고 추가 조치를 할 건 사실 없어서요. 뭐 지금 이게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뭐 큰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왜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고요? 예, 종교계에 따르면 이제 국세청에서 오늘 오전에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종교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이 이만희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설 그리고 교회 신축과정 비자금 조성설 등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이만희 총회장의 뭐 탈루가 있었는지 그걸 들여다보기 위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개별 세무조사건의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지금 꼽히면서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일본에 제공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뭐 글쎄 그 정부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뭐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돈 주고 뺨 맞는다. 아니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겠다는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뭐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국이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 못 믿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건데요. 근데 일본 정부 당국자가 한국에서 검사 키트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정말 쓸만한 것인지 그러니까 말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일단 뭐 줄 생각이 아직 없는데 그걸 주면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도 줄까 말까 할 텐데 그걸 뭐 주면 뭐 우리가 과연 쓸만한 건지 확인해 보겠다. 사실 이런 입장을 들으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과히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일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로선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에서 검사키트를 지원받는다면 우선 성능 평가를 거친 뒤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좀 한국민들이 보기엔 상당히 웃긴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 윤태호 반장은 방역물품 해외 지원 및 수출과 관련해서 국내 공급 여력과 지원 대상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성능을 일본에서 만약에 준다면 추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네. 추가 검증은 해당 국가가 주권 법령에 따라 알아서 판단하는 일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뭐 줄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네. 뭐 그거는 알아서 일본에서 판단할 일이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건조하게 대답을 한 것 같기도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한 상황이어서 아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이 3차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3차 추경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상당히 광범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정 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3차 추경 시 기존 예산에서 몇십조 원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이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세출 구조조정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면서 3차 추경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크지 않아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만큼 1차, 2차 추경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한 사업으로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도와줬듯이 이번 추경안도 조속히 심의 의결해달라고 이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금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약간 묘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홍 부총리는 오늘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이 코로나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되면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지급한다면 100% 지급할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기 바라지만 만에 하나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 100%보다는 맞춰서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가 현재도 바람직하다고 보느냐 통합당에서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재부가 70%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뭐냐 이걸 좀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일부 그리고 여당에서 100% 지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걸 총선 공약으로 내기도 했는데 이제 기재부가 안 된다. 70%만 줘야 한다고 좀 버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 홍 부총리는 오늘 예결위에서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이 점을 강조한 건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오히려 야당에서 이 홍 부총리를 약간 격려하는 듯한 차원의 발언이 나와서 예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좀 봤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야당에서 일부 의원들은 아니 그렇게 70%를 주장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당신이 사퇴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하긴 했는데요. 네. 일단 아까 그 답변을 이끌어낸 유승민 의원은 이 언론에서 홍남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팠다. 홍 부총리가 쿠데타를 했냐 역적모의를 했냐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좀 역성을 들어주는 태도를 보였고요. 네. 김광림 통합당 의원도 홍 부총리가 보여준 모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여론과 중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역시 홍 부총리를 좀 좋게 평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 통합당 출신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홍 부총리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런데 더 높이 평가하려면 사표를 던졌어야 된다. 그래야 기재부 공무원들이 직을 네. 걸고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뭐 홍남기 부총리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한테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지금 미래통합당 아니었습니까?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이 했던 얘기는요. 네. 너무 다양해가지고 뭘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인 취지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70%보다는 더 줘야 된다고 황교안 얘기를 대표가 했던 거잖아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을 해야 된다. 다만 네. 뭐 재원 마련의 어떤 뭐 전제를 달긴 달았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 야당 중에서 이 통합당 말고 이 진보야당 정의당에서 오히려 홍 부총리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이 정부와 맞는 사람이냐 이런 취지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거기서는 그 심상정 의원이 네. 기재위원이고 그 기재위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회의에서 홍 부총리를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줘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과 비전이면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이런 목소리가 야당 내부에서도 좀 엇갈리게 나왔네요. 그런데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의 신속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 국민 지급 문제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 심사 소위가 의원들의 지각과 불참으로 정족수를 못 채웠다고요? 예, 오늘 그러니까 원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는 방안에 대해서 네. 이게 지자체 연계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위 소관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추경안을 예결 소위로 넘겼는데요. 이 문제는 오늘 이제 의원들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산회가 됐습니다. 이 소위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각각 4명 그리고 비교섭 단체 2명 이렇게 총 10명이 이 소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홍익표 의원 그리고 이진복, 김영우 통합당 의원 이 3명만 참석한 채로 개의를 했고 민주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지각을 하셨고 민주당 강창일 의원 그리고 안상수, 박완수 의원 이 두 분은 통합당이고요. 그리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회의가 내일 오전으로 연기가 됐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내일 오전으로 연기가 됐는데요. 그 회의에 참여했던 이진복 의원은 긴급하게 논의되는 안건인 만큼 더 살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참여 인원도 저조해서 내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진복 의원이 다 얘기를 했네요. 국민들의 마음을.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행안위 예결 심사 소위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었잖아요. 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어쨌든 이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상당히 국민적인 지탄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처리 자체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 합의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저께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어제부터 이 관련 상임위와 예산결산위가 계속 가동이 돼서 이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미래통합당이 다만 이 추경을 할 때 항상 이 보수 야당에서 중시하는 재정 건전성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가 이 지난 일요일에 합의한 대로 추경안이 처리될 걸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합당이 주장하는 거는 이 지금 재원 추가 재원이 4조 6천억 원이 더 드는데 여기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게 3조 6천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쓰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원래 2020년도 현 예산 중에서요. 네.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세출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예산을 좀 더 지금 안 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좀 더 줄여가지고 네. 최대한 하여튼 국채 발행을 좀 적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내일 또 이것 때문에 또 본회의 통과 못 시키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아마 합의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럼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왜 갑자기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오늘 취재했죠? 야당 기자들이 상당히 고달픈 날이었습니다. 왜요? 일단 어제 이제 3선 당선인들이 모여가지고 네. 전국이 상임 전국위를 하기 전에 당선자 총회부터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원래 내일로 예정돼 있던 당선 총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예상 외로 한 3시간 정도 아주 길게 회의가 진행돼가지고 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네. 당선자 총회가요. 네. 그리고 이어서 상임 전국위는 이제 민주당으로 따지면 당무위에 해당하는 거고
이어서 이제 중앙위에 해당하는 이 전국위원회 각각 이제 인적 구성이 100명, 10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임정국위까지는 집행기관에 들어가고 이 전국이라는 거는 전당대회 수행기구 의결기관인데 이게 원래는 그냥 지도부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기서 무난하게 그 원래 추인이 되는 것을 이제 지도부는 꿈을 꿨는데 네. 상임정국위가 의결 정족수가 정족수. 이게 미달돼가지고 무산이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전국위도 열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국위는 또 열렸습니다. 구성원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상임정국위는 안 열리고 근데 전국위만 열려서 여기서 이제 김종인 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네. 문제는 앞에 있는 상임정국위원회라는 건 왜 열렸어야 되냐면 이 통합당이 앞서서 구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그 전진당 이 세 당이 합당하면서 이른바 보수통합을 하면서 일단 구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냥 당 지도부를 구성을 하되 네.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당권 선거를 해가지고 지도부를 꾸리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걸 당원 부칙에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 되기 전에 전당대회를 한다. 이게 당원 부칙에 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올리면서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뭐 지금 4월이 다 갔으니까 4개월 정도밖에 안 5, 되죠. 6, 7, 8, 4개월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이 당원 이 개정안을 올려서 전국위에서 표결해서 표결을 의결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야 되는 건데 네. 상임정국위가 불발되는 바람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구성안만 의결이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게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전국위에서 의결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는 승인을 했는데 4개월짜리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내년 3월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이제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총괄선대위원장을 할 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최명길 전 민주당 의원인데요. 네. 이분이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에서 오늘 통합당 전국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일종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전국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려고 여러 언론과 그 정치권에서 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뭐 가타부터 뚜렷한 입장은 사실 가장 명확한 부분, 가장 그나마 명료하게 나온 게 이 최명길 전 의원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김 위원장 본인은.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오후 8시 30분 정도에 김종인 위원장이 자택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이제 심재철 그 통합당 원내대표 겸 네. 당대표 권한대행하고 김재원 정책회의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설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네.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이에 임기를 늘리는 그런 이제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거네요. 예, 당원 당규상 그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대위원회라는 거는 그 통합당 뭐 민주당도 뭐 구조는 비슷합니다만 당원 당규상의 최고위원회 권한과 뭐 권능을 이제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무위가 아니라 이제 상임정국위를 소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최고위원회에 있으니까 네. 비대위원회가 그 비대위가 상임정국위를 소집하자라고 이제 그 의결을 해가지고 상임정국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당원 개정을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모양새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걸 이제 스스로 이제 올리는 것처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상임정국위가 왜 무산이 된 겁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당권 주자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반발하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70년대 경제 전문가를 자기 대권 주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배경이 뭡니까? 일단 상임정국위가 무산된 건요. 앞서 있었던 당선자총회에서 좀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상임정국위원들은 뭐 주요 당직자들이거나 아니면 선출직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당내 그런 분위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앞서서 뭐 70년대생 중에 경제를 좀 아는 분이 네. 그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난 24일 그 신문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사실 대선 후보 결정은 아직까지 좀 많이 멀은 얘기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분들을 보면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뭐 조경태, 김태흠, 그 의원 그리고 뭐 조혜진 당선자 이런 분들이 유승민 있는데, 의원도 그랬고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얘기한 사람들이랑은 약간 입장이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당장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뭐 당장 뭐 지금 몇 달 안에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복당을 일단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조경태, 김태흠, 뭐 조혜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원내대표 선거나 당대표 선거에 나갈 거라는 관측들이 많이 돌고 있고, 일부는 뭐 본인들이 직접 그런 의사를 밝히고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뭐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비대위를 맡을지 안 맡을지 심재철 권한대행한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알려지겠네요.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지금 뭐 총선 끝나지 며칠 됐다고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는 방침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가 부동산 차명거래 또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당 최고위에 건의하겠다고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정은혜 시민당 사무총장은 윤리위는 당사자 의견 진술과 심의를 거쳐 양 당선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 징계 수위는 제명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이 양 당선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있고, 또 명의신탁 의혹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형사 고발 조치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 결정이 의결이 되면 이 그 양정숙 당선자는 시민당에서 제명이 되게 되는데요. 앞서 이 혐의가 어떤 거냐면, 네. 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 양 당선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네. 이게 2016년 총선 때보다 신고한 액수보다 43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한 거라서 재산 증식 배경이 뭐냐, 여기서 이제 의심이 출발을 한 건데, 네. 이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그리고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의 건물 2채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했고 세금을 탈루한 거 아니냐, 뭐 아직까지 뭐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비례대표 추천을 할 때, 그러니까 공천 결정을 할 때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예, 그렇죠. 뭐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직접 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일단 당에 영입할 뭐 그 인사들을 당에 영입하거나 했을 때는 뭐 민주당에서 한번 스크린을 하긴 했겠습니다만, 네. 뭐 이제 시민당에서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공천을 한 건 그 더불어시민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막판까지 시민당의 성립이 이제 어떤 정당과 같이 이제 그 연립 정당을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조율이 좀 그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공천은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에 이어서 다시 또 지금 양정숙 당선자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마 상당히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양정숙 당선인은 지금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양정숙 당선인은 일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민당에서 사퇴 권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면 당에서 제명을 하더라도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 또는 당선자 신분이 그렇죠. 되는데요. 예. 그 양 당선인의 입장은 15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고 상속을 받으면서 가액이 증액된 것뿐이다. 그래서 위법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액 상승분은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겠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내놨는데요. 네. 이어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소명을 했고,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동생이 진술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생의 녹음이 나간 이후에 당에다 소명을 해서 내가 당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양 당선자는 특히 이제 시민당 지도부가 사퇴를 권고한 데 대해서 나는 민주당 출신이라면서 민주당과 보름 후에 합당할 것 같으니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의논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더불어시민당하고 민주당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어찌됐든 비판 여론은 높아질 거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3파전으로 압축이 된 거죠? 예, 뭐 그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였기 때문에요. 오늘까지 등록한 후보가 3명입니다.
그 기호가 1번 김태년 의원, 2번 전해철 의원, 3번 정성호 의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그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정성호 의원은 어제 그 하루 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 친문계 내에서도 지금 이해찬 대표하고 좀 상당히 가까운 이른바 당권파라고 불리는 이제 네. 그런 그룹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도 원래는 그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이제 일종의 단일화 비슷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뭐 이른바 뭐 삼철 뭐 이런 네. 너무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예. 뭐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올 정도로 좀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고요. 다만 뭐 이해찬 대표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그러니까 친문 내에서도 약간 이해찬 대표 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걸로 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비문이라고 불렸고 지금도 뭐 비주류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최근에는 뭐 진문도 등장하기도 했던데 이걸 개파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이번에 한 40% 의원들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결선 투표로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특히 네. 결선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라는 건 결국 3명 중에 1명을 떨궈내고 그렇죠. 2명이 결선 투표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등을 한 후보의 지지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그 전체 판을 굉장히 흔들게 되는데 그렇죠. 누가 3등을 할지도 예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 A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12층에 있는 채널A 보도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수사는 이 채널A의 이모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 건데요. 검찰은 채널A 본사와 이 기자 등 취재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해서 그러니까 언론사의 내부 보고 기록 그리고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녹음 파일 등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 취재 경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뭐 과거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몇 차례 있긴 있었는데 뭐 이를테면 뭐 기자나 언론사 관계자의 뭐 취재나 보도하는 무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 MBC 같은 경우에 그 고용 관계, 뭐 노무 거기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이 취재 경위가 어떤 취재를 했는데 이 보도 자체가 죄가 된다. 이제 그래서 이걸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지금 3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널A 소속 기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도 상당히 난항을 중간에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 압수수색 취지와 방식 등을 설명하고 지금 거의 하루 종일 뭐 오후 7시 넘어서까지 계속 이제 그 압수수색을 네. 시도를 했는데 네. 뭐 기자들이 반발하면서 좀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19의 확산도 확산이지만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가짜뉴스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100일 동안 일부 언론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00일째 됐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지난 100일간의 코로나19 보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아쉬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혐오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중국과 조선족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가 매우 많이 나와서 걱정스러웠었고요. 허위 주장 정보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혐오를 조장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저격하는 식의 보도 형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코로나19는 사실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는 사실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모두가
한마디로 이렇게 훈훈한 보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누군가를 혐오하고 저격하는 식의 그런 보도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 보도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요. 이 시기가 이제 선거를 앞둔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한 코로나19 보도라기보다는 선거 보도로 전락된 그런 보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악의적 조작 뉴스에 가까운, 그러니까 허위 뉴스에 가까운 것들도 꽤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아까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식의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언론이 늘 그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보 경쟁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구잡이로 그냥 일단 내고 보자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제 부주의에 의한 오보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YTN이 3월 13일에 마스크 달라 대기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라는 제목으로 네. 마스크를 사려던 노인이 줄 서서 있다가 쓰러져서 사망했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보로 이제 판명이 났죠. 네. 근데 당시 왜 그런 보도를 했느냐라고 YTN에게 물으니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심정지 상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정지 상태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망 상태로 이해하고 기사를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하고 써야 되는 보도인데 그걸 못한 거죠. 저는 이런 거는 의도를 가지고 꼭 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오보였다고 생각해요. 다만 매우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보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에 많이 나온 사례들은요. 네. 유튜브나 SNS 1인 미디어, 심지어는 댓글 이런 것들을 기존 언론이 정밀하게 검증하고 확인해서 보도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허위 조작 정보다라고 검증하는 보도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그대로 옮기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확산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의도적인 정치적인 왜곡 보도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 이런 식의 의도적인 이제 의도가 담겨 있는 왜곡 보도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네. 정부의 대처 무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나치게 과장한다고 해야 되나요? 지나치게 네. 부각하는 보도들도 꽤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죠. 정말 그런 보도들이 많아가지고요. 사례를 하나하나 말하기 어려울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야말로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수준의 네.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요. 정부의 대처가 잘못됐다 또는 외국에서 오히려 정부를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칭찬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흠을 잡거나 외국에서 칭찬받은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비난하거나 이런 식의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근데 또 그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자를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막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 중국이나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국인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안정되니까 우린 또 외국을 닫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언론 보도가 오락가락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저는 그 정치적인 유불리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로 해라라고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보도들, 그런 주장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들을 보면요, 이 말도 굉장히 한마디로 이렇게 너무 선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나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제목들이나 네. 보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정치 쟁점화 하려고 하는 의도지 사실 그냥 순수한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뚝이 터졌다든가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보고 저도 좀 네네. 개인적으로 놀란 적도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단다거나 아니면 네.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수를 사실 경마식 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괜히 지나치게 네. 선정적으로 부각하는 이런 보도도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좁히고, 왜냐면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치라는 것이 정확하게 계속 제시될 필요는 있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경마를 하듯이 계속 카운팅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막 계속 속보로 이야기를 하고 어디가 뚫렸다,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온 국민의 어떤 생계와 건강권과 많은 것이 달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도가 굉장히 너무 그 사안의 진지함에 비해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의료당국이나 정부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좋은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데, 언론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일부는 우리가 초기에는 그렇게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문제는 재난 보도나 이렇게 감염병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네. 신중함이나 또 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보도들이 많이 나왔던 거 아니냐, 그런 네. 부분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쭉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도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재난 보도에 있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재난 보도는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이제 재난 보도 준칙이라는 네. 것을 6개, 7개 정도 되는 언론 단체 공동으로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기본 원칙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확인해주는 그런 정보 위주로 보도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우려될 만한 것은 세월호 당시에 정부가 확인해준 정보만을 보도하면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조하지 못했던가, 또는 왜 이렇게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잖아요, 정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무조건 정부가 발표하는 것만을 발표하라, 이것도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네. 언론이 기본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또는 감시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어야지 되고요.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도 발표하고, 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위한 정말 철저한 보호를 하는 그런 보도들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 전반을 재난에서 구조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정보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해서 제공하는 게 재난 보도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오보를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나 이런 것까지 언론이 고려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재난에서는요, 신속보다는 사실은 정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신속하게 보도하면 더 우왕좌왕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오보를 내버리는 바람에 구조하는데 오히려 차질을 빚는 경우들도 세월호 때 우리가 직접 본 것이고요. 네. 이번 보도에서도 신속한 보도라기보다는 정확한 보도가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서 SNS 댓글 이런 거에서 나온 것들을 네. 확인도 하지 않고 막 보도하는 바람에 그걸 믿고 사람들이 그대로 행동을 했다가 오히려 감염이 더 확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보도가 더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도 허위 조작 뉴스 말씀도 앞서 하셨지만 유튜브 네. 공간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급속히 퍼진다거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마땅히 답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마땅히 답이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존 언론이 팩트체크 보도를 정말 많이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재난 시기에는 뭔가 카더라성 정보들이 뭐 하나라도 믿고 싶은 그런 국민의 불안과 그걸 파고들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정말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이 좀 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언론에서 팩트체크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집계가 되거든요.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네. 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 팩트체크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 국내의 그 언론사 30곳이 올해 들어서 자체 판단에 따라 사실 여부를 따져본 보도가 총 230건이었는데 이 중에 59%가 코로나19 관련된 것으로 집계가 됐대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80% 이상이 거짓, 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지 돼요, 언론사가. 사실 우리가 그 허위 조작 정보를 내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두더지잡기처럼 그것들을 두드린다고 되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확한 정보는 이것이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좀 더 기존 언론사들이 그 어떤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소비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1인 미디어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기존 언론사들이 좀 더 기자도 많고 더 공신력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 좀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우선된 다음에 우리가 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이 좀 더 필요할 것이고 우리나라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저는 그냥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서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떤 재단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들 이런 것부터 먼저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전보다는 네. 좀 팩트체크가 많아졌으니까요. 네. 네, 대표님 인터뷰 한 김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사히 신문이 한국이 일본에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일본 사회가 시끄러졌는데 우리 정부가 또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아사히 신문 이야기도 제가 얼핏 저도 이제 들었는데요. 네. 지금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이제 불량이다라고 하면서 네. 그것을 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 보도가 사실은 한국의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채널A 보도던데요. 한국 보도의 어떤 보도 제목과 리드에 있는 그 글들이 약간 일본에서 물론 채널A 보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 내용을 또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종편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한국의 키트가 지금 불량이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국에서도 이런 좀 부적절한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본으로까지 이제 확장되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진단키트를 비교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진단키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오보들 사실상 이건 오보거든요. 네네.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 일본이 반대를 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씁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국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이 헬기 사격 이것이 지금 이 재판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 조비오 신부께서 목격한 헬기 사격이 5.18 당시 행해졌음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선 그 국회 청문회 이후에 검찰이 이제 그 5.18 수사를 진행했었고 그 수사 기록에 의하면 네. 당시 피터스 목사가 찍었던 사진이 있고 사진이 제출됐는데 그 사진이 사실 사진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 수사 기록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수많은 목격자들 증언들 그건
여러 사람들이 교차 증언하고 있는데 그 시점과 공간이 일치하는 그런 증언들이 또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인데요. 지난 일요일에 한겨레에서는 그 전교사 충정 작전 계획 문건 입수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무장 헬기 5대 편성에 대한 계획도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증언 문건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리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끝까지 본인의 그 주장을 왜곡하고 싶은 혹은 옹호하고 싶은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이런 주장 계속 함으로써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으로써 이후 5.18 이후 역사에서 그 80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네네. 문서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숨은 의도도 있지 않나 싶고요.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넘어서서 그 당시의 신군부의 행위를 밝히는 의미가 더 있다고 보시네요. 우선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한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지만 네. 이거는 저는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두환 개인에 대한 재판도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5.18 40년이 되면서 이제 진상규명 마지막 과정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이 진상규명은 보면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이 진상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연관된 가해자들의 진상, 가해자들이 어떤 그 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어떤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고 정점에는 사실 국민들께서는 다 알죠. 누가 있는지. 네. 그런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 재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 바람은 현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여러 정황을 따져서 재판부에서는 매우 객관적이면서 법리에 따라서 일단 판결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애프터서비스는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를 연결해 재판의 쟁점과 전망을 들어본 내용입니다. 조진태 이사 인터뷰를 들으면서 두 가지 기억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80년대 후반 대학 새내기 시절 학교 밖 쪽방에서 선배가 보여줬던 그날 광주의 충격적인 장면이 제 첫 번째 기억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담은 독일 언론 보도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제가 존경하는 언론인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제가 그 쪽방에서 본 방송 화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일보 사회부 조성호 기자. 80년 5월 19일 특명을 받고 광주에 내려가 공수부대가 전남 도청에 진입한 5월 27일 다음 날까지 열흘 동안 취재했지만 계엄군부의 검열로 단 한 줄도 기사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후 비통한 마음으로 장시간 깊은 침묵의 병을 앓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80년 광주의 진실뿐만 아니라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과 역사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전두환 씨가 40년이 지나서도 당당하게 자위권 운운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재판을 통해 이제는 역사의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이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수요일인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건조함과 강한 바람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서해안과 일부 전남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 산지와